어떻게 이 경기를 판단하고 이 경기가 달라지는 국면에 어떤 형식으로 나의 돈을 들고 있을지 그런 것을 스스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부의 기회는 분명히 있고 그 부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 흐름을 명확히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과정이 여러분께 그 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움이 되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디폴트는 뭐 거의 터무니없는 소리다라는 관전 포인트를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확인차 의견을 여쭙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산업 혹은 부동산 관련 산업,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 전체 GDP에서 부동산 관련 산업의 비중이 얼마만큼 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의를 정확하게 디파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이제 소장님하고 저랑 이제 같은 단체톡방에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소장님의 글을 이렇게 공유를 해줬어요. 가끔 이제 그 어떤 분이 제 글도 공유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그 글을 읽어보니까 정확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GDP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뭐 20%, 30%는 말도 안 된다. 10%대 초반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주신 걸 보셨고요. 또 제가 전에 있었던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최근에 페이퍼를 냈는데 부동산 관련 산업의 비중이 대략 한 20%대 후반이다. 30%에 거의 육박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차이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어디까지를 부동산 관련 산업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건설업이라고 해봐도 건설업의 그 해당 주택이 소비자에게 공급되기까지 그 밸류체인을 생각해 보면 뭐 여기 안에 시멘트도 들어가고요. 철강도 들어가고요. 뭐 일정 부분 가구도 들어가고 뭐 구리선도 들어가고 뭐 일정 부분 어떤 빌트인된 가전도 현대식 아파트에는 다 들어가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어디까지를 부동산 관련 산업이라 하는 예를 들어 이사 서비스라든가 인테리어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까지 부동산 중개 서비스까지 다 하면 이런 밸류체인 전반의 관련 산업을 다 포함하면 비중이 좀 높아지고 그걸 좀 협의의 부동산 관련 산업으로 하면 뭐 10% 초반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직접 이 데이터를 분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이나 여러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숫자를 가지고 저는 활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맞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하고 네, 부동산 관련되는 연관 산업은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부동산은 부동산 개발하고 건축업을 더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12%예요. 네. 근데 거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멘트, 철근, 뭐 건자재, 예. 그리고 가전, 가구, 자동차, 뭐 패션까지 예. 뭐 코에 걸면 코걸이 다 되죠. 그거 다 합치면 뭐 예. 소비재가 다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집 짓고 나가지고 거기에 가구 넣고 가전제품 바꾸고 자동차 사고 네. 그리고 옷 사입고 하는 것들은 뭐 정해진 패턴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다 집어넣어서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부동산 경기 사이클이 있고 부동산 경기가 부동산이 완공되고 난 다음번에 네. 그 다음번에 이제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그 뭐 전방 산업 네. 이제 그걸 다 합쳐서 얘기를 하면은 네. 이게 그 본질을 조금 흐릴 수가 있죠. 그렇죠. 부동산 경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소비 때문에 그런 건지가 뒤섞여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 볼 때는 그걸 다 합쳐가지고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면 부동산이 먼저 가고 난 다음번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전, 가구, 자동차, 패션 뭐 이런 것이 가야 되는데 네. 그걸 합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멘트가 집만 짓는 데 쓰는 거냐, 그리고 이제 철강이 네. 아파트 짓는 데만 쓰이는 거냐, 건자재가 이게 공장 짓는 데 안 들어가냐.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택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다 철근, 시멘트, 이게 건자재를 다 합쳐가지고 부동산 경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기다 집어넣으면 조금 과대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정치학의 사이클만 먼저 보고 나서 네. 그 사이클에 연관해서 나타나는 것들은 시차를 두고서 플러스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 해부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두드려 뭉쳐서 럼섬으로 가버리면 네. 그러면 이게 진짜 뭐가 문제인지를 해석하기 어렵죠. 네.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게 자동차 이건 계속 플러스란 말이에요. 네. 전기차 뭐 매년 50%씩 100%씩 늘어난다고요. 그랬을 때 이게 부동산 관련되는 산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애매하고 네. 또 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네. 일단 그 사이클을 볼 때는 그 사이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고 그게 플러스해서 시차를 두고서 이런 것이 안 돼.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요. 예. 저도 이제 채널에서 추구하는 바가 정확한 정보 전달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정확한 정보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제가 데이터를 직접 추계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제가 다 추계하는 게 아니라 인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제가 전망하는 게 아니라 IMF 전망치를 인용하니까, 그래서 중국 GDP에서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할까를 논할 때 이렇게 소장님께서는 10%대 초반으로 말씀 주시고, 어떤 또 이름 있는 기관에서는 20%대, 30% 정도를 또 얘기를 하니까 그 차이를 얼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어디까지를 부동산 관련 산업으로 규명할 것이냐. 아마 지금 소장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께서 정확한 그 정의를 좀 찾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제일 들은 걱정 혹은 그 우려 혹은 제일 큰 관심 하면 시진핑 주석에 초점을 안 맞출래 안 맞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기의 근원은 시진핑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거의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어떤 분들은 시진핑이 연임을 계속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다른 시나리오를 또 제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소장님의 견해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칠기삼이라고 봅니다. 네. 그게 뭐 정치든 사업이든 네. 누가 최고의 장수냐 그럴 때 지장 뭐 맹장 덕장 그러지만 최고의 장수는 복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뭐 정치도 똑같은데. 네. 근데 그 복장의 특징은 그 인복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시진핑이 정말로 일을 하냐? 14억 인구,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한 사람이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스텝이 중요하죠. 네. 일하고 있는 장관들 또 이제 국무위원들이 중요한데 인사가 만사다. 그래서 시진핑의 미래, 뭐 시진핑 3기 정부의 미래는 같이 일하는 스텝들의 수준, 비전, 이 사람들의 통찰력이 결정짓는다. 네. 그래서 시진핑을 보지 말고 시진핑 옆에서 일하는 시진핑이 뽑아놓은 사람들의 수준이 시진핑의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지난번 중국의 총리는 리커창 총리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이제 그 임명받은 총리는 리커창의 중간에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커가 빠진 리창 총리예요. 네. 근데 이제 커라는 말이 중국말로 하면 1g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g. 농담으로 얘기를 하지만 네. 이번 총리는 1g 모자란 총리야. 이제 우리나라 말로 2% 부족한 뭐 이런 1%. 느낌. 예,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역대 중국의 총리들은 다 엘리트 출신이에요. 네. 뭐 이제 장제민 때 보면 리펑 총리, 뭐 이제 그 원저바오 총리, 또 뭐 주롱지 총리, 리커창 총리 다가 칭화웨이다 뭐 이 명문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총리가 되기 전에 5년 전에 이제 내각에 들어와 가지고 부총리로서 총리를 보좌하면서 5년 동안 수습을 거치고 난 다음번에 네. 총리로 임명을 받아요. 그리고 중국은 이제 구조상으로 정무하고 외교는 주석이 담당하고 행정하고 경제는 총리가 담당하는 구조예요.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생은 총리가 다 하는데, 역대 총리들은 그런 엘리트가 왔지만
이번에 리커창 총리의 딜을 받은 리창 총리는 첫 번째는 역대 중국에 물론 뭐 가방끈 길다고 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중국의 탑3 대학 출신이 아니고 랭킹으로 보면 213등에 가는 학교의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시진핑의 비서였고요. 예. 그리고 중앙의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상하이, 저장성 이 지방성에서만 근무하고 바로 총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최근에 중국의 그 정책을 놓고 보면 이것이 과단성 있게 뭐를 못하고 이제 찔끔찔끔 뭐 이렇게 하는 게 보이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리창 스타일 아니냐. 그래서 리창 총리의 마지막 직장이 바로 상하이시 당석이에요. 상하이에서 일본인데 상하이가 금년 3월 달에 코로나가 발병을 하면서 봉쇄를 합니다. 근데 네. 그 전에 이미 우한, 시안, 천진 뭐 할 때 발생했다 그러면 바로 봉쇄해서 일거에 이제 이걸 때려잡는 그 전략을 썼는데 상하이 리창 총리는 이 상하이 가면 황포강이 이렇게 흐르는 황포강이 왼쪽 오른쪽이 푸동 푸서가 갈라지는데 푸동 먼저 하고 푸시하고 네.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자. 예. 그러는데 푸동 뭐 반격하고 조사하는 사이에 푸시가 확 퍼져버린 거죠. 네.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커지는 바람에 이제 북경에서 순춘남 부총리가 직접 내려와서 봉쇄를 하고 수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리창 총리가 조금 과단성이 떨어지는 그래서 비서 출신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안전하게 가는 그런 스타일이 이제 이번 그 중국의 경제 정책에서 나타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게 하나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지금 새로운 스텝들은 이제 놓고 보면 실물 경제는 중국은 이미 뭐 수출이 세계에서 1등이고 무역이 세계 1등이기 때문에 이건 대외 경제, 국제적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네. 그래서 지난번 2기 정부 때 이제 중국의 실물 경제를 담당하는 경제 담당 부총리는 미국하고 이 무역 전쟁할 때 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하고 이 맞짱을 뜨는 사람이 료흐라고 네. 그 머리 허연 스포츠 머리한 이제 할아버지인데 이 사람은 시진핑하고 중학교 동창인가 그래요. 네. 근데 이분은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금융경제를 실물과 금융이 있다면 금융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은 이강 인민은행 총재인데 이 사람은 일리노이 박사고 교수 출신이에요. 네. 둘 다 이제 미국의 명문대학 출신들이 이 건축을 했지만 이번에 시진핑 3기 정부에서는 뭐 물론 이제 뭐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그 학교 출신으로 보면 허리펑이라고 하는 경제 담당 부총리는 샤먼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을 담당하는 인민은행 총재 판공성은 인민대학을 나왔어요. 네. 둘 다 이제 국내판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국제 정세의 흐름 또 국제 경제하고 같이 중국을 어떻게 이제 끌고 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에 비해서는 그냥 사람의 그 커리어를 놓고 보면 네. 좀 취약해 보인다. 네. 그래서 국가 정체를 컨트롤하는 그런 이제 그 좀 넓은 시야, 그다음에 대외 관계 속에서 중국을 어떻게 뭐 오퍼레이션하는 네. 그런 감이 이번 정부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최근 5년 동안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리커창 집권 때 계속 쭉 떨어져요. 네. 그래서 그게 뭐 2.3%까지 떨어지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코로나는 변수도 있고 세계 경기 하강도 있었고 뭐 금융 위기도 있었지만 중국 내부적으로 놓고 보면 지도자 간의 갈등 압력이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하고 리커창은 사실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한 사람은 이제 태자당의 대표고 한 사람은 공청단의 대표여서 네. 이 리커창은 시진핑의 정치적 라이벌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석하고 총리가 1번, 2번 사이가 아니라 서로가 경쟁하는 관계다 보니까 시진핑이 이거 하자고 그러면 리커창이 노를 하고 리커창이 이거 하자고 그러면 예를 들면 시진핑이 노를 하는 구조가 발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이게 뭐 좀 사그라들었으니까 민생을 위해서 코로나 빨리 풀자. 리커창이 전국의 공무원들 모아놓고 화상회의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진핑 무슨 소리 하냐. 방역이 우선이지 없던 걸로 해라. 그리고 민생 경제 살리기 위해서 풀뿌리 경제를 풀자 그랬더니 사회 안정이 중요하지 그거 풀면 안 돼. 이런 이제 갈등이 있다가 보니까 그럼 이제 이런 거죠. 뭐 그 사장님하고 부사장님하고 서로 싸울 때 누구 편 들어야 되냐.
그럴 때 롱런을 하면 사장님 편 드는 게 맞는데 당장 인사고과는 부사장님이 하는 거니까 그럼 밑에 있는 이제 부장들, 상무들은 어떻게 하냐? 복지부동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게 최근 5년간에 이제 중국에서 벌어지는 공무원들이 이제 탕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번 새로운 정부는 이것은 시진핑의 비서 출신이기 때문에 둘 사이는 완벽한 상하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경쟁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지난번 5년 동안의 총리는 수재 총리, 리커창은 뭐 북경대 경제학과를 이제 수석으로 입학하고 서로 졸업하는 이제 천재고, 근데 지금 총리는 수재 총리가 아니고 실세 총리입니다. 과거와 같은 이제 주석과의 갈등은 전혀 없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이제 세계 경제나 중국 경제 전체를 총괄하고 이제 교감하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문제는 한번 명령이 떨어지면 과거와 같은 내부적인 갈등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방향 전환을 한번 틀었다 그러면 이것은 예스맨들이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세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금년 7월 달에 그 비구이엔이 부도나고 이것이 이제 중국 경제 위기로 가면서 네. 중국 경제가 확실하게 방향을 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세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 사람들이 방향을 한번 틀면 그 방향으로 세게 밀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진핑의 뭐 인사를 하는 능력 같은 것은 좀 길게 봐야 되는 거고 네. 당장의 중국 경제를 보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실세 총리의 추진력 이제 이걸 좀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번에 그 아까 말씀하신 비구이엔의 부도나 중국의 내수 경기 하강으로 인한 세계에서의 비판이 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경제를 하반기 이렇게 N자 턴을 만들어버리는 그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총리가 이것이 한 방향으로 그냥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중국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네. 또 이제 반대로 그 리세션의 구렁텅이에서 턴할 때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8월 한 달 동안에 중국이 워킹데이 20일에 경기 부양책을 28개인가를 했어요. 네. 3일에 2개씩 이걸 냈다는 얘기인데 제가 중국 경제를 한 20년 동안 봐왔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제가 볼 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하게 되면 그 실세들이 한 방향으로 세게 밀고 가는 것 그게 아마 금년 하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시군요. 말씀 속에서 결과적으로 리더십이 중국의 리더십이 지난 정부랑 바뀌는 관점이기 때문에 뭐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상대적으로 대내를 좀 살핀다. 지방을 살핀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관계를 살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자국 내를 살피고 지방 정부를 살피고 뭐 그런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모습이지 않나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소장님 말씀 속에 소감이 있었고요. 그다음 이어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소위 중국의 L자형 침체입니다. 이걸 침체라고 부르는 게 맞을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5%, 4%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그런 국가니까 침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전과 비교하면 뭐 14%대 한때 그 정도의 성장세를 유지했던 그런 나라가 L자형 성장세가 이제 주춤해지는 저속 성장화되는 그런 국면이고 더군다나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중국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지만 지난달까지 마이너스 0.3 기록했고 이번 달에는 그거보단 좀 올라가서 그래도 마이너스 아니면 0 요 정도를 좀 기록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중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어쨌든 경제 하방 압력도 존재하고 그리고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이런 연쇄 부도 위협 요 일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등장했고 또 뭐 청년 실업이라든가 그밖에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게 좀 꺼진다든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꺼진다든가 여기에 또 맞물리는 게 소위 말하는 이 디플레이션 우려 요거까지 좀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 경제 대내를 살폈을 때 소장님의 어떤 고견으로는 향후 그런 L자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적극적인 말씀하셨던 그런 부양책들을 가동해서 다시 어떤
중속 이상의 성장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L자가 아니라 계속 우하향할 가능성이 커요. 네. 근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네.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이 위기다, 뭐 이제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이건 상대 개념으로 봐야지 절대 네. 개념으로 보면 그 엉터리입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이 두 자릿수 성장했던 게 장점인데 13%를 성장을 했는데 지금 네. 시진핑 때 금년 목표 5%란 말이에요. 그런데 장점인 때 GDP를 1이라고 했을 때 지금 시진핑 때 GDP 1%는 26배가 더 커요. 네. 그래서 지금 1%는 13% 성장했을 때 26%가 맞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이즈 이펙트가 이게 있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앱솔루트 그로스 레이스를 가지고 저 얘기하는 완전 넌센스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중국만 따라오면 안 되고 예. 전 세계에서 미국 GDP의 20% 넘어가는 나라 중에서 네. GDP 성장률 2% 가는 나라가 있냐? 일본, 뭐 독일, G7 국가들 중에서 2%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중국이 제가 볼 때는 3에서 4%만 가도 네. 이게 미국의 2배를 성장하는 거죠. 중요한 말씀 주셨네요. 그래서 미국의 GDP의 73%가 되는 나라가 네. 4% 성장하면 이것은 항공모함이 비행기 속도로 날아가는 걸로 봐야 돼요. 네. 근데 그게 6% 하다 5% 하다 4% 가면 이거 죽었다? 이건 뭐 완전 넌센스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초등학교 때 애가 키가 10cm 자라다가 중학교 가니까 8cm, 고등학교 가니까 6cm, 대학교 들어가니까 5cm로 자라면 얘가 죽은 거냐. 네. 그런 이제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 L자 경제에 관한 얘기들은 뭐 답이 간단하게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CPI나 디플레 문제는요. 예. CPI가 이번에 7월 한 달에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중국이 CPI가 이게 처음 들어갔다고 그러면 말이 돼요. 근데 최근 2000년 이후에 4번이나 마이너스가 들어갔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디플레라고 얘기했을 때는 생산도 마이너스, 소비도 마이너스, 소득도 마이너스여야 디플레고 그것이 한 달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속이 돼야 디플레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중국은 소비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2.5% 플러스입니다. 소득 GDP가 6.5%, 6.3%나 성장을 했는데 생산 이것도 4%대 플러스에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디플레라는 말을 그냥 쓰면 안 되는 것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디플레를 판단할 때는 코어 CPI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코어 CPI를 보면 7월 달에도 0.8인가 더 위로 올라갔어요. 밑으로 꺼진 게 아니고. 네네. 근데 중국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중국의 CPI 구성 요소를 봐야 되는데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고 미국하고 다른 것이 전체 CPI 구성 요소 중에서 음식료 비중이 30% 제일 커요. 네. 그중에서 돼지고기하고 채소가 가장 큰데 왜 CPI로 그렇게 만들었냐고 그러면 중국은 소득이 $10,000 되기 때문에 엔길 계수가 높아서 국민들의 체감하는 이제 물가는 먹는 게 비중이 높은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지거나 채소 가격이 떨어지면 CPI는 마이너스가 나와요. 네. 근데 중국이 보면은 최근 한 1년 사이에 어미돼지 숫자가 많아가지고 돼지고기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국에 태풍이 왔지만 금년 여름에 중국에 큰 태풍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채소 생산이 많다 보니까 채소하고 돼지고기 가격 하락이 CPI를 밑으로 만든 거죠. 그러나 음식료하고 에너지 가격을 뺀 코어 CPI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그래서 중국의 지금 CPI 문제는 제가 볼 때는 8월이나 9월에 플러스로 들어옵니다. 그거는 돼지고기를 봐야 되는데 웃기는 건 전 세계에서요 어미돼지의 숫자를 관리하는 정부가 있어요. 네. 그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주량 비리라고 그래가지고 돼지고기 가격하고 옥수수 가격, 사료 가격을 같이 비교해서 그 비례를 보면서 어미돼지의 숫자를 조절을 해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은 고기 주세요. 그래도 우리는 당연히 소고기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고기 주세요. 돼지고기를 줍니다. 돼지고기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돼지가 은행을 털어요.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CPI가 올라가고 CPI가 올라가면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은행인 돈이 밖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8월 달에 보면 돼지고기 가격이 바닥을 치고 거의 뭐 일자로 지금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돼지고기 가격을 나타내는 걸 보면 8월에는 한 0%, 아마 9월에는 플러스를 갈 거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제비 한 마리를 가지고서 봄을 판단하기는 좀 이르듯이 CPI 한 달 마이너스 나왔다고 디플레다. 이렇게 얘기하는 완전 넌센스다. 조금 기간을 갖고 봐야 되고 중국이라는 나라의 안쪽에서 CPI 구성 요소 그걸 좀 보고 또 다른 지표들 디플레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버리파이 하는 적어도 세 가지 지표는 보고서 얘기를 해야지 CPI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너무 과다.